자, 이론뽀개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리와 관련된 대리 일반론, 대리 기초 봤죠. 대리의 뜻, 타인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능, 사적 자체 확장 또는 보충. 그다음에 대리의 종류, 특히 간접 대리는 대리가 아니다.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 중에서 준법률 행위는 예외적으로 대리가 허용되는 게 있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이제 대리와 구별되는 사자가 있었죠.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록이 되려면 두 가지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대리권 및 대리 행위. 그중에 대리권과 관련해서 대리권이 뭐냐?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적 권한이다.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대리와 본인의 숙권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임의 대리로 나뉘게 된다. 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 아주 중요하죠. 대리권의 범위란 건 대리인이 어디까지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이만큼이야. 영역이 이걸 벗어났어. 이게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무권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행위가 무권대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확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대리권의 범위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법정 대리 경우에는요,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임의 대리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숙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내려면 숙권 행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숙권 행위가 법률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률 행위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함부로 해석 못해요. 법원이 해야 돼, 법원이. 자, 법원이 나오게 되면 등장하는 게 뭐예요? 판례잖아요, 판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임의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판례 결론이 딱딱딱 나와 있는 거니까 다툼이 없어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최근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 강의 시간에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탄핵을 하려면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인 150인 초과 151명이 찬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200인 이상이 찬성이, 이거 갖고 지금 다투잖아요. 왜? 법에 없으니까. 권한 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한 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다투는 거야.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가 충분한지, 그걸로 충분한지, 아니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은 정족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다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건 시험 문제 못 내. 다툼이 있으니까. 근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딱 나오는 순간 이견이 없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도 대법원 판례를 내는 게 편한 거예요. 복수정답 시비가 없으니까. 그쵸? 근데 또 댓글에다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지 마세요. 비교를 한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대리권의 범위, 임의 대리는 숙권행위 해석에서 결정이 된다. 숙권행위는 법률행위다. 따라서 대법원의 해석이 중요하다. 그 대법원 판례를 쭉 보는 거예요. 이걸 시험 문제 내요. 자, 1번 아주 중요하죠.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개별적인 숙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게 판례예요. 우리가 해석한 게 그게 기준이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임의 대리권은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 또는 수정 대리권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리의 종류를 나눌 때 의사표시, 본인을 위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대리행위할 때. 나중에 뒤에서 볼 건데.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갑을 위한 거다라는 걸 표시해야 돼. 이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 현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나누는데,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예요. 병한테. 이건 갑을 위한 거다라고 을이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능동이에요. 반면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표시하는 거,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고 갑을 위한 거다. 요게 수동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능동은 대리인이 화살표를 날리는 거고요. 수동은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날린 화살표를 대리인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 기본적으로 수령 대리권도 포함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 결과 매매 계약 등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 잔금 등 대리행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렇게. 그죠? 더 나아가서 계약 체결 대리권은 수령 권한만 있고 얘는 연기 권한은 없어요. 중도금 날짜 연기 권한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있으면 수령 권한 당연히 있고 나아가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구별은 별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 대리권이냐,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냐로 구별하시고, 둘 다 계약 체결할 수 있고 수령 권한까지는 있어. 그 다음 연기 권한에서 갈라져. 계약 체결 대리권은 연기 권한 없고 포괄적 대리권은 연기 권한도 있어. 그 다음 마지막. 둘 다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 줬지 체결된 계약을 소멸시킬 권한은 준 적이 없어요. 체결된 계약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해제권이에요. 해제권. 이건 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고 있든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든 해제 권한은 없는 거예요. 해제 권한이 없으니 합의 해제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합의 해제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반가로 1, 반가로 2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 판례 보는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 체결 대리권이라고 돼 있어요. 돈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계약을 말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 대리권이 있는 사람은 기한 연기 권한이 있대요. 이자 대여금 수령 권한이 있답니다. 따로 기억하세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이거는 이제 우리 사채 권한,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전주고 을이 사채 알선업자야. 또는 사채업자야. 얘가 돈을 빌려줘. 갑의 이름으로. 이때 얘 이자 받을 권한이 있단 말이지. 연기 권한이 있단 말이지. 소비대차 계약 체결 대리권. 2번은 본 거고. 3번.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병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대여금 가서 받아와. 그 대리인을 연기 권한은 있어요. 갔더니 며칠만 말미를 달라 하더라. 연기해줬다. 이거 있어. 있는데 채무를 면제해줄 권한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빌려준 돈 받아오라 그랬더니 면제해줬대. 안 되죠. 예금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고 있는 대리인은 당연히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런 권한만 있는 거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우리 뭐 적금 담보대출 같은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경매 대리권을 줬어요. 이 경매 대리권이 있는 자가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은 없다. 이렇게 되죠. 이런 거예요. A 토지가 경매가 되는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거를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병은 B의 대리인이야. 이렇게 낙찰이 된 상태에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려면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낙찰받은 자의 동의가. 낙찰받은 사람은 B잖아요. 대리인은 B를 대신해서 낙찰받은 거잖아. 얘는 동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대리인은. 그죠? 3번 판례 결론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잘 나오는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두 번째, 자,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수권행위가 애매하면 수권행위를 아무리 해석하더라도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겨요. 갑이 을한테, 자, 갑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가족들하고. 근데 갑이 건물주예요. 해외여행을 가면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 야, 내가 해외 한 6개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건데 그 6개월 동안 네가 내 건물 좀 잘 봐줘. 이렇게 전화하고 해외여행을 갔어. 자, 건물을 잘 봐달라. 분명히 뭔가 부탁을 하긴 했어요. 뭘 부탁했어요? 잘 모르겠죠. 그죠? 예컨대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고 수리가 아니라 교체를 해야 돼. 대리인에게 그 엘리베이터 교체 권한이 있느냐?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분명히 뭔가 수권이 있긴 있는데 그 잘 봐달라는 수권 행위 속에 을에게 고장난 엘리베이터 교체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극단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임의대리에 있어서 수권행위가 애매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충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118조예요. 118조에 의하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대리인이고 임의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임의대리는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 있어요. 이 색을 싸잡아서 관리행위라고 해요. 반대 개념이 처분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대리는 뭐만 할 수 있고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뭐는 못한다.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보존행위 예가 나와요. 6개 정도가 보통 교재에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4개 정도 돼요. 본인의 가옥을 수선하는 행위,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본인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 본인 채무 기한이 도래했을 때 대리인이 그거를 본인 돈으로 대신 변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 예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논조장을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 이용 계량 행위에서는 허용 안 되는 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용 계량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고 안 했죠.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할 수 없는 이용 계량 행위가 있겠지. 그죠? 처분 행위는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용 계량 행위 중에서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 계량 행위 해서는 안 되는 이용 계량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시험 문제 냅니다. 2개를 기억합니다. 본인의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채로 빌려주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본인의 경작지를 대지로 바꾸거나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형질 변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성질을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큰 두 덩어리 대법원 판례하고 118조 해석하고 대단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달달달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대리권 남용이랑이 나왔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병에게 A 토지를 판 다음에 1억을 수령합니다. 대금. 그 수령한 돈을 갑에게 갖다 주지 않고 지가 개인적으로 써버렸어요. 이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을의 대리행위는 수령하는 것까지가 대리행위예요. 수령하는 것까지가. 이 수령한 돈을, 을이 수령한 돈을 갑에게 전달해 주느냐, 지가 횡령하느냐는 대리권 대리행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갑과의 신뢰를 배신한 배신행위일 뿐, 을의 대리권 대리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력은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을이 계약했죠? 갑이 직접 계약한 거예요. 을이 돈 받았죠? 갑이 직접 받은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을이 받는 순간 갑은 받은 거야. 따라서 을이 받은 돈을 갑에게 갖다 줬냐 안 갖다 줬냐는 대리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을이 돈을 수령했지만 횡령했다. 이거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한 상태에서 본인을 배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을이 돈 받았다 갑이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행위예요. 갑에 대한 배신이긴 하지만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한 거예요. 다만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할 거라는 사실, 갑에게 전달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굳이 병을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대법원이 비지리 표시 규정 107조이랑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그 107조이랑 단서를 유추해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에게 무효다 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리권 남용 이렇게 부릅니다. 대리권 남용. 다섯 번째, 대리권 제한. 조문 2개 기억하시면 돼요. 법정 대리는 법률로 제한하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로 제한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민법이 대리권 제한 관련된 2가지 민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가 124조예요. 자기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걸 일단 눈두장을 찍으시고요. 자기계약은요, 갑이 을에게 부탁했죠. 을 자신하고 계약하는 게 자기계약이에요. 쌍방대리는요,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고 병도 을에게 부탁을 했는데 을이 또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계약은 한편으로는 대리인, 한편으로는 상대방 지위. 쌍방대리는 양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행위. 이게 쌍방대리예요. 이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계약을 하거나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다만 본인 허락이 없으면 금지되니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채무행위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자기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위반하게 되면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된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A라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갑토 낙찰 받고 싶어. 병도 낙찰 받고 싶어. 갑이 을에게 부탁했어. 병도 을에게 부탁했어. 을이 한편으로는 갑의 대리인 지위에서 한편으로는 을의 대리인, 병의 대리인 지위에서 응찰을 했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무권 대리로서. 자동차를 팔아달라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도 없이 본인 자동차를 스스로 샀어.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은 나중에 무권 대리 가서 볼 겁니다. 어쨌든 무효야.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조문에 있는 거 일단 2개
본인 허락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무이행. 채무이행은요, 다툼이 없어야 돼. 변제기, 이자, 원금, 다툼이 없는 단순한 채무이행이어야 돼. 그래서 매도인의 대리인은 매도인 허락이 있으면 자신을 매수하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채무자의 대리인인데 채권자의 지위에도 있어. 채무자 갑의 대리인 을이 채권자야. 돈 갚을 날짜가 됐을 때 을이 채무자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통장에서 돈 찾아서 자기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돈을 빌린 사람 차주, 빌려준 사람 대주, 대주가 사채업자야. 중간에 사채 알선업자가 있어. 이 사채 알선업자는요, 돈 빌린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의 대리인, 쌍방대리래요. 이때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에게 직접 변제했어. 이것도 된대. 유효하다.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의 쌍방대리인으로서 이전 등기를 신청했어. 이런 거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위반하면 무권대리로서 유동적 무효가 된다. 이 원칙. 예외적으로 자기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중에 2번, 4번, 5번의 이전 등기 신청. 세 개는 기억을 좀 해달라. 자기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죠? 또 하나가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갑이 을에게도 부탁, 병에게도 부탁. 대리인이 여러 명 있어. 원칙이 각자들이에요. 따로따로 하는 거야. 을은 A하고 계약, 병은 B하고 계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중거래의 위험이 있잖아. 그래서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어. 뭐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이때는 각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있을 때는 원칙이 각자 대리되 예외가 공동 대리가 되는 거고, 이때 공동은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 결정된 걸 표시할 때는 혼자 해도 돼. 그죠? 을병이 머리를 맞대고 야, A한테 팔자 결정했어. 그럼 계약은 을 혼자 가서 해도 돼. 결정을 공동으로 했으면. 자, 그날 계약금 줘. 수령 혼자 해도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고 능동만 공동으로 하면 되죠. 결론, 능동들의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고, 공동으로 결정한 걸 표시하거나 수령은 단독으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단, 능동들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했어.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그렇게 124조와 119조의 조문을 해석하시면 되고, 자, 대리권의 마지막이 대리권 소멸사유예요. 조문 2개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가 127조.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입니다.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본사, 대사성파 암기합니다. 본인은 사망이 대리권 소멸사유고요. 대리는 사망과 성년 후견의 개시와 파산까지가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본사, 대사성파. 대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한 대리권 소멸사유지만, 본인의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한 대리권 소멸사유지만 본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한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고요. 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 조문만 물어보니까 암기하시고,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 2개 암기합니다. 원인관계 지난 시간에 봤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 별도의 계약관계, 그게 종료가 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가 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이게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법정대리 특이한 소멸사유도 있어요. 법원에 의한 친권 상실 선고 같은 것들.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행위하면 안 됩니다.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대리행위하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보시게 되는 대리권 소멸 후에 편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가 생겼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을과 병이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다툼이 생겼어. 갑과 병 사이에.
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 무권 대리라고 주장.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주장. 이렇게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라는 사실이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어.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게 부동산 매매고 부동산 거래고 상대방에게 소유권 등기까지 이전되어 있으면 나중에 물권에서 보십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된다가 뭐예요? 증명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입증해야만 됩니다. 이 증명 책임의 문제도 최근에 간간히 등장하고 있으니까 원칙과 예외로 나눠가지고 이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인을 통한 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 2개 중에서 대리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리권에 뭐냐,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범위는 어디까지냐, 남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대리권 제한 관련된 124조와 119조,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까지. 그 다음에 대리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